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4장 주식기준 보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 같죠? 주식기준 보상. 아마 살면서 흔히 듣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스탁옵션,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탁옵션 회계 처리가 주식기준 보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종업원한테 권리를 부여를 합니다. 어떤 권리를 부여하냐면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3년 이후부터 예를 들어 100주를 500원에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예를 들어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막 올랐다고 치자고요. 미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500원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00원, 3,000원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스탁 옵션이고요. 우리는 스탁 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아니라 스탁 옵션을 종업원들한테 부여한 회사의 입장에서 매년 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14장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14장 주식기준 보상거래, 즉 스탁 옵션의 회계 처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좀 전에 사례로 든 것이 주식결제형입니다. 종업원이 행사를 하면은 회사가 돈 받고 주권을 내주는. 그런데 현금 결제형도 있어요. 좀 전에 주식을 500의 행사에서 시가 1,000원짜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당 500만큼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주식으로 결제할 건지 현금으로 결제할 건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있는데 이런 거래들을 14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기준 보상거래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요.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거나 이때 지분 상품은 주식 자체일 수도 있고요. 스탁옵션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 상품 가격에 기초한 만큼 부채를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부채를 이행해야 되니까 돈으로 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목차에서 보는 현금 결제형, 이게 이제 돈으로 주는, 이거는 주식 결제형,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이 꼭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 이외에도 모두 주식기준 보상 거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부터 보는데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아요. 그 대가로 스탁옵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습니다. 재화를 받으면 자산, 용역을 받으면 용역을 받자마자 소비가 되니까 차변은 비용일 수 있겠고요. 스탁옵션은 일단 주식을 교부할 어떤 권리를 부여를 한 거고요. 지금 당장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 종업원이 행사하면 그때 교부를 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계가 이제 기본적인 스탁옵션 분계인데요. 이 비용이 조금 눈에 설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인식할 때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부터 배운 것이 비용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인데 어떻게 자본이 함께 증가가 되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역이라는 자원이 유입이 됩니다. 자산입니다. 용역도. 다만 받자마자 용역을 제공받자마자 사라지는 거니까 자산이 바로 죽으면서 비용입니다. 즉시 소비. 따라서 이런 분계가 가능하잖아요. 재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산이고요. 용역을 받았더라도 자산이면서 즉시 비용이니까 비용 대 자본,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번 14장에서 배울 스탁옵션은 대부분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입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도 다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근로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재화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계는 잘 봐두십시오. 비용인데 보상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은 주식 선택권, 이런 분계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이때 이제 관건은 차변, 대변 요거를 얼마로 인식을 할 거냐가 관건이겠죠. 교재 1016페이지인데요. 제공받는 재화 용역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공받는 재화 용역을 식별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표 2에 요약을 했는데요.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은 아니야. 두 번째로는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야. 이 경우에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제3자로부터, 뭐 종업원도 제3자이긴 한데 종업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요. 그러면은 그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만약에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재화 용역의 측정 금액입니다. 어느 날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날, 그날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공받는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대안을 찾아야죠. 세컨 초이스로 이번에는 교부하는, 즉 부여하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예를 들면 3년 후에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부여해. 그러면 그 스탁 옵션의 공정가치를 옵션 가치평가 모형 등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돼요. 뒤에서 설명합니다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그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을 하는데요. 스탁 옵션의 거래 상대방은 14장에서는 모두 종업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스탁 옵션 거래는 종업원들하고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종업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제공하죠. 재화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매일매일 출근을 하여 근로 용역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는 매일매일 종업원으로부터 근로 용역을 제공받는데 그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재화 용역의 측정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매일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스탁 옵션을 부여했죠? 그 부여한 스탁 옵션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가치 측정일은 어느 시점이냐? 근로를 제공받는 시점이 아니라 그 스탁 옵션을 부여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받는 시점은 특정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종업원이 출근을 해서 근로 용역을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여일에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할 거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1018페이지 2.3인데요. 가득 조건과 보상 비용의 인식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인데요. 가득 조건은 뭐냐면 1018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단에도 나오는데요.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즉 종업원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 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가득 조건입니다. 아무 종업원들한테 다 주고 무슨 어떤 조건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보상 차원에서 스탁 옵션을 네가 행사할 수 있어. 그런 조건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득 조건은 크게 용역 제공 조건과 성과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용역 제공 조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그 3년이 경과되는 그 순간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퇴사 안 하고 남아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성과 조건은 보통 용역 제공 조건만 넣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 제공 조건에 플러스 성과 조건을 함께 집어넣는 경우가 더 많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업원들이 좀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근을 줘야지 채찍보다는 뭔가 유인하려는. 성과 조건은 크게 비시장 조건, 시장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스탁옵션 행사가 가능한, 혹은 시장 조건이라면 회사의 주가가 주식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15% 이상 높아지면 행사 가능, 이런 식의 어떤 성과 조건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과 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가득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 달성 기간이 적어도 용역 제공 조건을 초과하지는 않아야죠. 예를 들어 용역 제공 조건은 3년인데 성과 목표 달성 기간이 4년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짧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득이라는 것이 부여하자마자 즉시 가득되는 조건이 없지는 않겠으나 스탁 옵션의 성격상 일정 기간, 적어도 용역 제공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시장 조건, 비시장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득 조건, 특정 기간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상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보상 비용은 지금 용역 제공 조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3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부터 행사 가능하다라고 할 때 부여는 요 시점에서 하잖아요. 행사는 나중에 3년 뒤에 한다고 할 때 회사는 요 3년 동안에 걸쳐서 종업원한테 베네핏을 줬다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행사할 때 돈 받고 주권을 내주겠지만 요 기간 동안 조금씩 차변의 보상 비용, 대변의 주식 선택권, 앞서 우리가 분계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요 분계를 매년 말 하는 거예요. 보상 비용과 주식 선택권. 만약에 5년 근로 제공이다. 그러면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런 분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보상 비용의 인식 기간입니다. 이걸 몇 년으로 할 건지. 용역 제공 조건은 용역 제공 조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년 이상, 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에 걸쳐 보상 비용을 나누는 겁니다. 이 보상 비용은 요 부여하는 날 스탁 옵션에 공정 가치를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분하는 거예요.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 이런 식으로. 한편 성과 조건이 있는데요. 성과 조건은 다시 비시장,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비시장 조건, 미래 기대 가득 기간에 걸쳐 보상 비용을 인식하라. 예를 들면 영업이익 10% 이상 초과 달성. 이러면 영업이익이 1년 후에 10% 목표 달성을 할지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 기대 가득 기간. 그래서 한 3년이면 가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첫 해년도에는 3분의 1만큼 비용을 인식을 하죠. 매년 말, 매 보고기간 말에 미래 기대 가득 기간을 다시 추정을 해야죠. 좀 더 당길질 수도 있고 좀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향후 주가가 지금 부여하는 날보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뭐 15% 이상 주가가 뛰면 그때 행사 가능 뭐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역시 미래 기대 가득 기간 주가가 언제 15% 초과 상승을 할 것인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2년인지 3년인지 처음에 기대 가득 기간에 걸쳐서 보상 비용을 연간 인식을 하는데요. 1년도 말에 갔더니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기대 가득 기간을 시장 조건의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시장 조건은 뭐 고무줄 느리듯이 더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 그때그때 따라서 언제 목표 달성을 할지 달리하는데 시장 조건은 안 해. 왜 그럴까? 왜 둘이 다르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020페이지 2.4절인데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시장 가격을 구할 수 있어. 이미 상장 주식이야. 그러면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스탁 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지분 상품의 여러 가지 부여 조건을 고려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여한 지분 상품의 시장 가격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옵션, 가치평가 모델 등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이게 재무관리 쪽이 아니라 회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얼마다 라고 주어져요. 공정가치는 100이다, 1000이다. 그럼 우리는 요거 가지고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득 기간 동안 회계 기간별로 보상 비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단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럼 1년도 말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때 미래에 여기 가서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득될? 지금 종업원이 예를 들어 1년도 말에 100명인데 이 100명이 3년도 말까지 계속 가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부 퇴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사자 한 10%는 퇴사할 거야. 그러면은 가득될 90명한테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한 명당 10개의 지분 상품이야.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정가치 요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든지 어떤 가치평가 모델에 따라서 추정을 하든지 거기에 가득 기간 처음에 1년, 2년, 3년이라고 할 때 단기말 1년 이렇게 3분의 1만큼을 단기말 누적 보상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누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1차년도에는 단기 비용이고 누적이고요. 자, 2차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치 우리가 12장 진행기준 적용할 때
누적 진행률 했던 거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요. 자, 2년도에 갔더니 모두 95명은 가득될 것 같아. 가득될 수량은 계속 바뀌겠죠. 공정가치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전체 가득기간 3분의 지금 전년도 단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누적 보상 비용이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인식한 걸 빼면 당해년도 비용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누적 진행률 해가지고 공사 수익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죠. 지금 이 계산 방식은 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 제공 기간만을 고려해서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보상 비용을 계산하는 걸 예시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과 조건이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가득 조건이 시장 조건은 아니야. 그럼 비시장 조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즉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용역 제공 조건 내지는 비시장 조건, 예를 들어 영업이익 몇 퍼센트 초과 달성, 당기순이익 뭐 몇 퍼센트 초과 달성 이런 개념이에요. 비시장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신에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을 지금 100명인데 궁극적으로 95명이 될 거야, 96명이 될 거야. 이렇게 매 보고기간 말에 조정을 하고요. 후속 정보에 기치해서 미래 기대 가득 기간도 조정합니다. 용역 제공은 이제 픽스된 거고요. 예를 들어 비시장 조건, 3년 안에 될 것 같아. 2년 안에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할 총 보상 비용은 최종 가득한 지분 상품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종 94명이야. 100명 중에. 거기에 한 명당 100개씩. 그런 총 수량에 당초에 추정한 페어밸류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최초 스탁 옵션을 개당 페어밸류를 추정을 했을 텐데요. 그 공정가치를 곱한 금액이 3년에 걸친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역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비시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거는 꽝이잖아. 누적 개념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보상 비용 누적액은 0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식했는데 결국 막판에 꽝 됐어. 절대적으로 뭐 비시장 조건 가득이 안 됐거나 뭐 용역 제공 조건 종업원이 모두 다 퇴사했거나 좀 희박한 이야기는 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인식했던 보상 비용을 모두 환입합니다. 반면에 가득 조건이 시장 조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평가할 때 시장 조건은 직접 그 모델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못할 그 가능성을 고려를 하는 거죠. 시장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옵션의 페어밸류는 낮아지겠지. 점점 100% 달성 못해. 그러면 페어밸류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에 가득될 지분 상품 수량, 미래 가득 기간 이걸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에 비시장 조건과 다른 점이에요. 비시장 조건은 지분 상품의 수량 매년 말 조정하고 미래 기대 가득 기간도 조정하는 반면에 시장 조건은 공정가치 계산할 때 추정을 할 때 이미 그런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수량이나 기대 가득 기간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시장 조건을 충족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비용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페어밸류를 낮게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 조건을 충족 못할 확률까지 다 고려를 한 것이니까 설령 시장 조건을 충족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상 비용 환입이 없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한편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여기서 가득이 됐어. 뭐 시장 조건이든 비시장 조건이든 용역 제공 조건이든 그러면은 이 가득일 이후에 스탁 옵션이 상실이 됐어. 행사 안 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만기가 소멸이 돼. 3년이 지난 다음 2년 동안은 행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2년 동안 행사를 안 했어.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면은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때 굳이 행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가득일 이후에 상실 또는 소멸이 되더라도 가득일 이후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금액도 환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 동안에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상실이나 만기 소멸되더라도 주식 선택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입도 안 하고. 뭐 궁극적으로 IFRS의 별도의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요 자본으로 분류했던 인식했던 주식 선택권을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 5에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빨리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억이 혼미해지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먼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갑회사는 1년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한테 각각 스탁옵션 100개씩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3년의 용역 조건을 부과합니다. 3년 안에 퇴사하면 땡이야.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추정을 했더니 150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스탁옵션에 페어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건 재무관리 쪽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요 스탁옵션 페어밸류를 받아다가 3년에 걸쳐 어떤 비용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자본을 인식을 하는지,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갑회사는 1년도 말에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의 퇴사율을 15%로 추정을 했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500명 중 85%가 궁극적으로 가득을 할 거다라는 것이 1년도 말 추정치입니다. 자, 2년도 말에는 가득기간 동안 퇴사율이 15까지는 아니고 한 11에 그럼 88% 종업원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3년도 말에 갔더니 결국 남아있는 종업원 수는 443명이 됐고요. 가득된 주식 선택권은 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1번 가득기간 동안 인식할 보상비용을 계산하고 1, 2, 3년도 매 보고기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X1년도에 총 500명에 100개씩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개라고. 그런데 1년도 말 현재 전체 85%가 가득할 거야. 15%는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0.85. 그 다음에 페어밸류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용역 제공 기간이 3년이죠. 그 중에 1년 3분의 1입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하면은 2125000만큼 차변의 보상비용, 대변의 주식 선택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X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5만 개에 12% 정도만이 퇴사한다며. 그럼 88%로 해야죠. 이 150이라는 페어밸류는 바뀌면 안 돼요. 자, 누적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총 3년 중 2년. 이게 누적 비용이고요. 관연도 비용 요거를 빼요. 그러면은 2000년도 비용이 나옵니다. 2275. 그래서 보상비용 227만 5천, 주식선택권 같은 금액. 그러면 3년 차는 어떻게 할까요? 443명이 남아있다며 100개씩 해서 44,300개고요. 역시 150이고요. 3분의 3, 곱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이제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3 이렇게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인식했던 요 누적 보상비용 1차년도, 2차년도 빼면 3차년도 224만 5천의 보상비용과 주식 선택권을 인식하는 것이죠. 2번을 볼까요? 물음 1번과 관련해서 종업원이 3년도 말에 가득된 주식 선택권 중 반을 4년도 초에 행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갑이 주식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는 주식의 단위당 액면 금액은 500원,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600원.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라 하면 종업원이 회사에 600원을 들이밀어야 회사는 600원을 받고 주식 한 주를 내준다. 그런 겁니다. 행사 가격.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 선택권의 반이 빠진대. 주식 선택권은 총 얼마였느냐 하면은 앞으로 다시 가보면 664만 5천입니다. 이 중에 반이 행사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반입니다. 332만 2,500. 거기에 지금 돈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얼마냐면은 44,300개의 스탁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반 하냐. 그런데 개당 600원이죠. 그래서 1,329만 원이 현금입니다. 차변됐죠. 그럼 대변으로 주식을 교부해야 되는데 주식은 44,300주의 반 아닙니까? 스탁옵션 전체의 반만 행사를 했으니까 액면금액 500원 해서 1,107만 5천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차 일치금액이죠. 3번 보겠습니다. 4년도 말 현재 아직 행사되지 않은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느냐? 이미 3년도 말에 가득이 끝났잖아요. 가득일 이후에 주식 선택권은 자본 아닙니까? 자본 변동은 공정가치 평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 선택권의 행사가 하는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됐어. 누구도 행사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입이라는 조정은 없다라는 거고요. 4번은 상기 물음과 관계없이 3년도 중에 종업원의 대규모 퇴사가 발생해서 3년도 말에 주식 선택권을 가득한 최종 종업원 수가 200명밖에 안 된대. 앞에 우리 문제는 443명이었잖아요.
200명뿐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보죠. 200명에 100개씩 150원 페어밸류 하면은 누적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도, 2년도 합이 440만 원 아니에요. 1년, 2년, 3년 합해서 300이어야 되니까 140만 원만큼 주식 선택권 보상비용 환입.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가득되기 직전에 종업원이 되고 퇴사를 하면은 차변의 보상비용, 대변의 주식 선택권이 아니고 이미 인식했던 주식 선택권을 죽이고 환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첫 시간 이 정도로 끝내고요.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